혹시 우편함에서 청첩장이나 무슨 돌잔치 초대장도 아닌데 조카의 0.5세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발견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0.5세요. 태어난 지 딱 6개월 됐다고 챙기는 그 파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이게 선물을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가도 되나 막 고민하다가 결국 머리를 쥐어뜯게 되거든요.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 끝없이 이어지는 학교 행사에 지쳐가지고 왜 강당 구석에 영혼이 나간 채로 서 있는 부모님들 표정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약간 초점 없는 눈으로 서 계시는 분들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언제부턴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사랑의 과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 막 치열하고 복잡한 전술 훈련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단 말이죠. 일상적인 풍경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진흙탕 같은 전장이 돼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걸 넘어서 끊임없이 기획하고 섭외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 일종의 이벤트 에이전시 직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벤트 에이전시요.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현대 부모들이 이렇게 무거운 의무감의 짐을 짊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조금 덜 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가 오늘 해체해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꽤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 스택은 2026년 5월 4일자 아침마다 지혜에 실린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4월 14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 에디션에 실린 레이첼 페인자이그의 기고문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원문 기고자인 레이첼의 고백을 보면요. 지금 부모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읽으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10월에는 할로윈 퍼레이드 의상을 만들어야 하고 2월에는 발렌타인데이 공작물을 그 수십 개씩 준비해야 하잖아요. 아, 발렌타인데이 공작물 진짜 그거 밤새서 오리고 붙이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0.5세 생일 파티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 정신통일의 날, 이른바 스쿨 스피릿 데이에는 요일별로 정해진 특정 색깔이나 테마 복장까지 다 맞춰 입혀서 보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약간 그 최고 속도로 설정된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테트리스요? 아,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 블럭들. 네, 학교 행사라는 블럭 한 줄을 겨우 막 밤새우 없애고 나면 위에서 독서의 달, 학부모 참여 수업, 테마 생일 파티 이런 블럭 3개가 한꺼번에 훅 떨어지는 거죠. 완벽한 비유네요. 기고문에서 저자가 작년 6월에 겪었다는 극단적인 하루 일과를 보면 진짜 테트리스 최고 레벨 같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학교 현관에서 캠핑하듯이 대기했다고 하잖아요. 3시간이요? 아니 학부모가 왜 학교 현관에서 3시간을 대기하나요? 하루 안에 시 낭독회에 참석하고 곧바로 생일 책 읽어주기 행사에 가고 그 외에도 2개의 학교 행사가 더 겹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4개의 행사를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학교를 떠나지도 못하고 복도에 진을 치고 있어야 했던 거죠. 우와,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기이한 지점은 그 활동들의 본래 목적입니다. 원래 시 낭독이나 책 읽어주기 같은 건 아이의 정서 발달을 돕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게 하루에 4개씩 부모의 일상과 생업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쏟아질 때 그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고 단지 출석 도장을 찍어내는 의무방어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아, 의무방어전. 그 방어전을 치르면서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타격도 엄청나잖아요. 저는 그 칼럼에 나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 그 껌 한 통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학부모들은 막 밤새 정성껏 구운 수제 쿠키나 화려한 간식 박스를 떡하니 가져오는데 저자는 일하다 쫓기도 노노라 가방에서 껌 한 통을 주성주성 꺼내면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는 대목이요. 진짜 웃프다는 말이 딱 맞죠. 그리고 또 있어요. 금요일 밤에 열리는 학교 세계 박람회에 도저히 갈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조상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궁색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그 서글프고 민망한 감정이 바로 현대 부모들을 지배하는 아주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개인이 게으르거나 요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압박이 존재한다는 증거죠. 이 압박감이 연중 가장 심해지는 시기를 일컫는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오, 새로운 단어요? 네, 출처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아버지가 만든 메이셈버라는 신조어가 소개되거든요. 메이셈버요? 5월을 뜻하는 메이하고 12월을 뜻하는 디셈버의 합성어인가 보네요. 정확합니다. 보통 12월이 크리스마스에 연말 모임에 선물 준비까지 1년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이 고갈되는 달이잖아요. 그 잔혹한 연말의 피로감이 5월에 똑같이 재현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5월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학사 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가정의 달이거든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같은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년말 발표회, 현장학습,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야외 생일 파티가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기가 빨리는 기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고갈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출혈까지 12월의 공포와 맞먹는 수준이 된 거죠. 재정적인 출혈이라는 말에 제가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출출해보니까 아이 생일 파티를 요즘 유행하는 테마 이벤트로 열어주려면 평균 $500,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이 훌쩍 넘게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7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거기다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잘한 준비물, 의상, 무슨 학급 파티 기부금 같은 명목으로 매달 수십 달러가 조용히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 현상의 기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사회가 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선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도록 돌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전문가 수준의 기획력,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할 경제력까지 갖춰야만 정상적인 부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설정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양육 군비 경쟁의 또 다른 얼굴이네요. 양육 군비 경쟁이요? 네, 국가들이 서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기를 막 경쟁적으로 늘리듯이 부모들끼리 행사의 규모랑 디테일을 끝없이 상향 평준화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부모가 3던짜리 맞춤형 펀던트 케이크를 가져왔을 때 내가 껌 한 통을 꺼내는 게 마치 범죄처럼 느껴지는 사회라면 과연 이 행사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건지 아니면 부모들의 경제력과 헌신을 과시하는 전시성 퍼포먼스로 변질된 건지 진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시성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모든 군비 경쟁과 희생이 온전히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부작용이요? 어떤 부작용인가요? 화려한 테마 파티와 어른들이 치밀하게 조직한 놀이 모임에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강렬한 외부 자극과 완벽하게 세팅된 오락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 마치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간식만 먹던 아이가 맨밥을 씹으면서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부모가 스스로 파놓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분석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부모는 불안해하면서 새로운 자극과 일정을 계속 투입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뇌가 스스로 심심함을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속 외부의 자극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하, 자극 중독이 되는 거군요. 네, 결국 부모는 우리 아이는 내가 일정을 안 짜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믿게 되고 또다시 더 크고 화려한 이벤트를 기획해야 하는 무한 루프에 갇히는 겁니다. 칼럼에서는 이 악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자라던 1990년대의 양육 환경을 소환합니다. 90년대 동네 풍경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이랑 완전 달랐죠. 부모님이 완벽한 놀이 일정을 막 싸주지 않아도 그냥 자전거 하나 끌고 나가서 동네를 하루 종일 누비고 다녔잖아요. 해질 때까지 놀았죠. 맞아요. 놀이터 구석에서 나뭇가지나 돌멩이 주워 모아서 스스로 룰 만들고 놀고 심지어 학교 끝나고 빈집에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 간식 챙겨 먹어도 부모님들이 지금처럼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방치가 아니라 일종의 자립과정으로 여겨졌으니까요. 그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일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빈 시간과 빈 공간이 허락됐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죠.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한쪽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뇌를 쉴 새 없이 자극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성인들이 분 단위로 촘촘하게 설계한 교육 및 행사 일정표가 아이들의 일상을 빈틈없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는 여백이 완벽하게 소고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현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90년대가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하고 낭만적인 유토피아는 아니었잖아요. 동네에서 위험한 일도 많았고 또 지금은 사회구조 자체가 맞벌이가 기본이라 아이를 동네에 마냥 풀어놓을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많이 변했죠. 무엇보다 현대 부모들이 아이들 일적을 학원, 캠프, 체험학습으로 막 빽빽하게 짜는 건 수천 명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아이들을 중독시키려고 만든 유튜브나 틱톡 알고리즘, 거기서부터 아이들을 제켜내기 위한 고륙지책 아닐까요? 방치하면 스크린 좀비가 돼버리니까 어른이 억지로라도 생산적인 일정을 채워 넣어서 방어막을 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항변입니다. 부모들의 의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확실히 부인할 수 없죠. 네, 부모님들도 진짜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방어 논리 속에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고리즘과 끝없는 쇼폼 컨텐츠가 뇌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를 자극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수동적인 소비자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른이 완벽하게 기획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차에 실려 이 학원에서 저 캠프로 다시 화려한 생일 파티로 끌려다니는 아이는 과연 주체적인가요? 아, 결국 어른이 짜준 일정표라는 오프라인 알고리즘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스크린 타임에 갇혀있든 부모의 과잉 양육 일정에 갇혀있든 아이의 뇌가 스스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에서는 그 결과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인간의 뇌는 심심함이라는 공백을 마주할 때 비로소 상상력을 가동하고 자신만의 놀이를 발명해냅니다. 디지털 중독을 막겠다고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스크린 중독만큼이나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방어막이라고 굳게 믿었던 스케줄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구속복이었네요.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충격을 받으시죠. 그렇다면 부모들도 뼛속 깊은 피로감을 느낄 테고 이 과잉 양육이 아이들 독립성에도 좋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 텐데 도대체 왜 이 쳇바퀴 같은 트랙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불안감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이요? 네, 아이가 남들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영영 뒤처질 거라는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행사 하나라도 완벽하게 챙기지 못하면 내가 무능하고 사랑이 부족한 부모로 낙인 찍힐 거라는 지독한 죄책감입니다. 칼럼에서는 이 불안감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구조를 조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의 비판을 하나 인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잠시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군요. 여러분, 칼럼에 등장하는 이 보수적인 시각은 어디까지나 원문에서 제시하는 여러 분석의 틀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어떤 좌우의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진영의 가치관을 지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시각이 제기하는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자체가 꽤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접근이 중요하죠. 이 보수적 관점이 날카롭게 찌르는 핵심은 바로 가정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요? 네,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내부의 정서적 안정과 결속이 그 어떤 외부 활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학교 행사에, 동네 커뮤니티 이벤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생일 파티에 부모의 한정된 에너지를 모두 탕진하고 있잖아요. 밖에서의 에너지를 영혼까지 다 끌어써버리면 정작 집안에서는 방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전실성 외부 행사에 체력과 인내심을 다 갈아넣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부모가 과연 집안에서 아이와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여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냥 빨리 씻고 자라고 소리나 지르겠죠. 맞습니다.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고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즉, 남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한 외부 활동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가정 내부의 정서적 교류가 파괴되는 아주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남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서 정작 내 아이에게는 피곤하고 예민한 부모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군요. 와, 이건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현실 육아를 단 하루라도 해본 부모라면 누구나 뜨끔할 만한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분석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불안감이랑 완벽주의의 늪에서 막 허우적대는 부모들을 구원해줄 아주 기발하고 유쾌한 반란의 사례가 출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 에피소드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일으킨 챗 GPT 전단지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진짜 대박이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정글 테마의 댄스 파트를 열게 됐는데 한 학부모가 직접 전단지를 예쁘게 디자인하는 대신에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한테 그냥 대충 명령어를 입력해서 포스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물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AI가 그린 거라 확실히 좀 엉성했죠. 맞아요. 인물들 손가락이 막 이상하게 꼬여 있거나 문법이 어딘가 어색한 건 둘째치고 전단지 한가운데에 보통 이런 학교 행사를 주도하던 엄마들이 아니라 정글을 배경으로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구는 투박하지만 엄청 직설적으로 아빠들의 파티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었고요. 이게 아주 영리하고 상징적인 해프닝입니다. 이 엉성한 AI 전단지가 학교 커뮤니티에 던진 충격파는 디자인의 완성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전단지가 약간 완벽주의를 해체하는 가장 유쾌한 트로이 목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로이 목마요? 아주 적절하네요. 보통 학부모 단톡방에서 행사 공지가 띡 올라오면 폰트는 뭘 썼는지, 색감은 세련됐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완벽을 기하잖아요. 다들 눈치를 엄청 보죠. 그런데 누군가 AI가 만든 그 어색하고 투박한 전단지를 툭 던짐으로써 여러분 보세요. 픽셀 단위로 완벽하지 않아도 문법이 좀 틀려도 댄스 파티는 즐겁게 열립니다. 우리 제발 힘 좀 뺍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 엉성한 껍데기 안에 숨겨서 보낸 거잖아요. 트로이 목마라는 비유가 상황의 메커니즘을 정말 정확히 설명해 주네요. 참여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버린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과 동시에 이 전단지는 양육의 책임에 대한 오랜 관습마저 타격했습니다. 관습이라면 엄마들의 독박 육아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학교의 자잘한 행사 준비와 감정도동은 특정 성별, 주로 엄마들이나 몇몇 죄책감에 시달리는 열성적인 부모들이 오롯이 독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의 어색한 춤사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좀 나누자는 의지를 가장 위트 있게 표현한 시도였던 겁니다. 각 잡고 진지하게 부모의 역할을 분담합시다. 이렇게 훈계하는 것보다 이 엉성한 전단지 한 장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었겠네요. 훨씬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메이셈버의 공포, 껌 한 통이 부른 수치심, 알고리즘과 과잉 스케줄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그 통쾌한 챗 GPT 전단지까지. 이 긴 서사가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실타래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개념으로 정족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족수요, 코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는 국회나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뜻하는 법정 용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족수는 사회적 압박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동조자 수를 의미합니다. 정족수가 현실 육아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육권매 경쟁을 멈추기 위해서 2세, 3의 모든 부모가 동시에 합의하고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학부모 모임이나 친한 동네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단 3명 혹은 4명의 부모만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아, 딱 3, 4명만요? 네, 그 3, 4명이 우리 이번 할로윈에는 수제 간식 포장하느라 밤새지 말고 그냥 마트에서 산 사탕 하나씩만 돌리자. 혹은 0.5세 생일 파티 같은 건 우리끼리는 그냥 패스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하지만 그 작은 그룹 안에서 최소한의 정족수가 채워지는 순간 거대한 의무감처럼 보이던 사회적 압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 나만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면 눈치 보며 억지로 끌려가던 다른 부모들도 수치심 없이 당당하게 그 불필요한 레이스에서 기권할 수 있게 되는 원리죠. 아, 굳이 세상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내 주변의 작은 연대만으로도 그 숨막히는 트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설적인 진실은 부모가 두려움을 떨치고 조금 덜 할 때 실제로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덜 하는 게 더 많이 주는 거다. 네, 부모가 억지로 채우지 않고 비워둔 그 여백과 심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비로소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자기 내면의 창의성을 발동시키거든요. 부모 역시 끊임없는 행사 기획을 강박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만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고 아이를 온전한 시선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뼈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터리가 0%인데 무거운 앱을 여러 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들 방전 직전이잖아요. 맞아요. 이 대목에서 칼럼이 언급한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 즉 조부모님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남들은 다 저렇게 영어 캠프다 테마 파티다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나만 아이를 멈춰 세워도 되나? 불안에 떠는 젊은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따뜻한 위로죠. 바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들의 괜찮다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땡 다 그렇게 컸다. 지금 당장 파티 하나 안 가고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려도 내 아이 인생에 아무 문제 안 생긴다. 이렇게 불안감을 딱 차단해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시대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지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아이의 뇌가 발달하고 정서가 성숙해지는 본질적인 과정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지혜의 공유가 부모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오늘 저희는 현대 부모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극한의 양육 관련장에서 출발해서 그 기저에 짙게 깔린 불안감을 해부해봤고요. 또 무엇을 어떻게 덜어내야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는지 그 기계적인 원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긴 탄골 마치기 전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달고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서 심심함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발달 단계를 훔쳐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훔쳐온 발달 단계라?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기쁨과 성취를 분단위로 스케줄링해주고 완벽하게 포장해서 입에 막 떠먹여준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언제쯤 그 고요하고 텅 빈 시간 속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뺏는 거죠. 부모님들, 이번 주말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시죠. 빽빽하게 찬 일정표를 보며 혹시 한숨을 쉬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지쳐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계획된 완벽함이 사라진 바로 그 빈자리에서 아이들의 진짜 자생력이 자라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오는 주말엔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빈 공간이 넉넉히 허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